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 부회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충기가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아,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데스킹 주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인데요. 자, 이 주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노 변호사 잠시 후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사흘 전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판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내비친 겁니까? 자, 구치소에서 내비친 건데요. 일단 법정에서 이제 실형 선고 받고 이제 구치소로 가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표정이 없었잖아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상당히 담담한 표정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무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치소로 가면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 구체적인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재연을 해봤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한편 기대도 했었습니다. 막상 실형을 받고 나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판결을 선고받고 돌아온 그 피고인에 대해서 구치소 쪽에서 저렇게 개별 면담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공안사범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 예를 들면 뭐 무죄를 확신했던 확신범 같은 경우에 유죄 선고가 나서 실형을 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교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심적 안정을 좀 도모하는 측면에서 면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물론 일반인들도 판결 받고서 징역형 선고 나오면 실망하고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권오영 삼성 부회장이 오늘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내망에 이제 권오현 부회장이 직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그 삼성 조직원들에게도 사실 동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중형 선고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 이 변호인단은 1심의 법리 판단이나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를 결정했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 라면서 좀 이제 조직 내부에 있는 동요도 다스리고 변호인단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알리면서 좀 현재 그 지도부가 갖고 있는 그 경영진이 갖고 있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그룹 임직원들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항소 의견을 밝힌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근데 이 판결을 두고 말들이 참 많아요. 자,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도리어 자, 어떻게 저런 법리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들도 많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왜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음속에 뭐 판단도 마음속의 청탁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 선고하기 전에 법조인들조차도 이 판결이 앞으로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부터 뭐 엄청 중한형이 나올 수 있다까지 정말 다양한 그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요한 쟁점들이 많았었고 그러한 쟁점들이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 재판장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 나온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논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런 공모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죠. 왜냐하면 공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뭐 둘 간에 정말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증거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재판부가 근거를 삼은 것들은 뭐 둘 간에 원래 오랜 친분이 있었다라던가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많이 관여하도록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용해줬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인 것도 없는데 간접적인 걸 가지고 공모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미르나 K재단과 관련해서는 또 유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약속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급하겠다 약속만 해도 원래 뇌물죄가 되는 건데 왜 직접 지급한 돈에 대해서만 또 뇌물을 인정하느냐. 또 말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지만 또 뭐 마필 관련해 가지고 5억 원 정도의 부분은 또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왜 안 하느냐. 또 국외재산 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것도 37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40몇억 원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삼성 측이 바로 항소하겠다 이런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삼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면서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히려 5년이라는 형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볼 때는 낮은 형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을 전혀 삼성 측에서 뭐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재판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1심 선고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일단 5년 선고에 대해서 특히 외신 그리고 그중에 경제 전문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이 선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인 블룸버그 TV는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서 삼성이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 운영은 엉망이었고 유죄 증거도 없었다라면서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했고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일본 경제신문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빈부격차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재벌을 싫어하는 여론의 눈치를 살핀 측면이 있다라면서 인민재판이다, 여론재판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밝혔습니다. 외에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판결을 떠나서 일단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공백이 되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정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또 쟁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판결 절대 수긍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재판 선고가 난 지 사흘 만인데 이재용 부회장 바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방송 시작 직전에 제출을 해서요. 일단은 뭐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25일 1심 판결이 났을 때 금요일 날 그 판결 직후에 송우철 변호사는 사실 선고 결과를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라면서 항소장 제출을 예고를 했는데 바로 제출을 한 겁니다. 이제 이후에 항소 이유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죄를 입증하는 취지의 그런 이유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특검도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련해서 뇌물죄가 입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항소장을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 항소심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좀 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일단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장기전을 좀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심에서의 징역 5년형은 2심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여기저기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판결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냥 그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 줄게 하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빌미를 판결문에 남겨놨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희한한 게 이런 중요한 관심이 많이 쏠린 재판을 보면 재판부 부담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지켜보는 양극단에서 전부 다 비판을 받게 됐는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데
2심에서는 자, 징역 3년으로 강경되면서 집행유예 5년 선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을 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그 1심 판결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형이 여러 개, 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중심으로 이 형이 선고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특경가법 횡령이 이제 50억을 지금 넘은 상황에서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최하한이 5년이고, 그 다음에 유기징역이니까 30년까지인데, 그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니까 30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45년까지죠. 그러니까 5년에서 45년 사이에서 이제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가 5년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꺾어줄 수가 있죠. 재판부 대량으로 그 정상 참작을 해줘서 강경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2년 6개월에 선고할 수 있으니까 이제 3년 이하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는 것에 비춰보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매우 좋게 보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랬는데 1심에서 일단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심에서 집행유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그 1심에서 실형 나온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2심에 와서. 그 피고인의 태도가.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 부회장이 나는 정말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죄를 인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횡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에 피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지금 80몇억 정도가 지금 뭐 횡령 금액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돈을 모두 그 사회에 이제 환원해주거나 뭐 피해 변제해주고, 그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 이제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까 봐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호 법칙이라고 하는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의 그 선고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그 부회장 측에서 죄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의 입장은 무죄를 주장한 쪽이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심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의 전제가 사법부도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데 연관성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의심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게 바로 정의사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던 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수동적으로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정유라 지시를 지원했다 뭐 이렇게 언급도 있던데 오늘 좀 이재용 재판부 1심 판결 어떻게 보는지.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유영하 변호사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걸어갔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징역 45년형까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혐의가 무려 18가지인가 혐의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4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걸 거부하면서 재발등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뭐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나았었더라면 좀 유리했을 수도 있겠었죠. 근데 원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증언을 다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5년 이하밖에 사실은 선고할 수가 없지만은 뇌물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만 받게 되면 최소 형량이 10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년까지이기 때문에 10년에서 45년까지죠. 물론 여기도 이제 한번 장량 강간을 하게 되면 꺾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년 이상은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죄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까지 그 보였던 재판 전략하고 좀 다른 전략으로 재판 전략을 수정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경재 변호사 측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정할 수정하려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그런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 결과가 둘이 공모했다. 네. 뭐 경제적 관계가 있건 없건 떠나가지고 둘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공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걸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가 공모했던 증거를 내놔라. 우리가 단순히 친했다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돈 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아마도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식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한동안 잊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인물들 이번 주에 줄줄이 재판정에 선다고 합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나머지 2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현수 기자, 무슨 일 때문에 재판정에 나오는 겁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한창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할 때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인사들입니다. 지금 9월 1일에 모두 다 법정에 서게 될 텐데요.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모습도 이제 나타날 거고요. 윤전추 전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윤 전 행정관,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모두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 때 계속 출석을 하라고 했지만 잠적을 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사라지고 주소지에서 이탈해서 우편물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등 하면서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법정에 서게 될 텐데요. 근데 예전에 보면 사실 청문회 나와서 위증죄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이 위증으로도 실형을 받았던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재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인들을 향해서 사실상 조여가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영님에서 그 문제의 인물들이 9월 1일 날 재판을 받는다는데 이 재판에는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의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요.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재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판기일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준비기일에는 본인은 안 나오고 변호인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판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법원 측에서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이 그때 2014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을 향해서 청와대 서류를 가지고 외출하는 것을 집중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도 사실 재판정에 법정에 다시 서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네요. 예,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제가 읽고 가지고 있는 책이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조금 전 오후에 갑자기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이른바 안봉근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캐비닛 문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실 파일로 된 그 제2부속실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9,30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그 대통령의 배우자를 챙기는 부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왜 있어야 하느냐 논란에 휩싸였다가 그 정윤회 문건 사건 터지고 나서 3인방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제2부속실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그 제2부속실의 문서가 공유 폴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청와대가 브리핑을 해주진 않았지만 향후에 또 이
문건들을 이 파일들이 증거가 돼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또 다른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청와대가 발표하기를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게 수사랑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기관들이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문건들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그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근데 당시 이 문건이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그 작성된 국무회의와 관련된 문건이라던가 대통령이나 수석비서관 간의 회의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어서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장관이 참여하고 관여했었다는 게 나오게 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그때 판결에서 당사자도 아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김기춘 전 실장만이 끝이 아니고 이 파일에서 나온 증거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객관적인 증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지금 발견됐다는 문건이 보니까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실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중에 핵심으로 꼽히면서도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다른 전환점이 마련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현재 수사와 재판 관련 파일을 이제 관련 기관에 제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 하면은 사실 경찰 관계자들 내부 사이에서도 경찰 인사는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라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실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개인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로 했었는데 여자 개인 물품까지 들어있는 핸드백도 나에게 맡기기 때문에 내가 대장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대장에게 한마디만 하면 수석 한두 날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그런 인사 관련 관계성을 많이 주장하기도 했었죠. 특히 문고리 3인방 그 3명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로 따지면 사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박 전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실세다라고 과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해지는데 그 제2부속실의 구성을 보면 예전에 윤전추 행정관이라던가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제2부속실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최순실 씨 의상실에서 휴대폰을 닦아주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9,000건 넘게 나온 그 문건 중에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고리들이나 증거가 있다면 결정적이지 않겠느냐. 특히 박 전 대통령 구속되는 날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문고리 나머지 3인방 중에서 2명 비서관들이 결국 또 한 번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정치데스크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속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스킹 주제 퀴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